안녕하세요. 유튜브 굿하우스랩 채널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오늘은 전세대출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런 제목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전세대출의 3분의 2. 고소득층이 받아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전세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아니었나요? 그런데 정작 돈이 필요한 저소득층보다 이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간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전세대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택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죠. 전세대출의 목적은 뭘까요? 전세대출. 이름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매달 나가는 돈은 줄이고 목돈을 마련해 집을 옮기기 쉽다 라는 장점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은 이상과 좀 다릅니다. 문제가 항상 생기네요. 전세보증금 자체가 너무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전국적인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전세값은 폭등했습니다. 서울은 5억, 6억이 기본이 됐고 심지어 수도권 외곽의 중형 아파트조차 3억 원 넘는 전세가 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출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전세 대출의 본래 취지는 서민 보호인데 실제 돈을 빌려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 서민이 아닌 고소득층이었다는 점이죠.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세대출 잔액의 65.2%를 소득 상위 30%가 차지했습니다. 즉, 전체 전세대출의 3분의 2가 고소득층 손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단 7.6%입니다. 2021년만 해도 9%대였는데 매년 조금씩 줄어서 이제는 7%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차주수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 중 절반이 중간 이하 소득층이었는데 지금은 고소득층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이건 단순히 대출이 늘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대출의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전세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면 보통 6억에서 7억 원은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웬만한 중산층도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결국 고소득층이라도 전세를 구하려면 대출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단순히 돈이 많으니 안 빌려도 된다가 아니라 전세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비싸졌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도 빚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출 규제의 허점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기준을 보면 소득 상한이 넉넉하거나 주택가격 제한이 높게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도 일부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죠. 이건 사실상 중상층까지 포함되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전세는 월세보다 겉보기엔 이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에게 거대한 무이자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세입자는 빚을 내고 집주인은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의 고리가 생긴 거죠. 그 고리 속에서 정부의 전세대출은 사실상 부동산 자산가들의 투자 유동성 공급수단이 돼버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작 전세대출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왜 혜택을 못 받는 걸까요? 첫째, 신용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은 대출 심사에서 상환 능력 부족으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결국 대출이 필요해도 문턱에서 막히죠. 둘째, 보증금 규모 문제입니다.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나 SGI 서울보증이 보증서를 끼고 실행되는데 보증한도 역시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제한됩니다. 결국 보증금이 작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 대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셋째, 정보 접근성 문제입니다. 고소득층은 대출 상품, 금리, 조건 등을 비교하고 유리한 시기에 갈아타거나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그런 금융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죠. 이런 차이들이 쌓여 결국 전세대출 제도는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계속해줘야 할까요? 그럼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세대출을 계속해줘야 할까요? 정답은 그대로는 안 된다입니다. 전세대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대출 없이는 주거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향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대출을 열어두면 결국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갑니다. 대출 한도를 소득과 자산 수준에 맞게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에겐 금리나 보증료를 추가로 낮춰야 합니다. 둘째, 전세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유지한 채로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는 건 근본적으로 모순이죠. 장기적으로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공공임대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세 대출의 용도 제한도 고민해야 합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대출, 혹은 가족명의 돌려막기 등은 철저히 걸러내야 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최소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 실제 서민 주거 수준에 맞는 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 분명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취지가 많이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닿는 정교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금과 금융정책을 통해 이미 가진 사람을 더 도와주는 구조를 반복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 대출 지금 이대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진짜 서민 주거 안정의 의미, 이제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볼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과 정책의 흐름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